서울의 심장부 신라 호텔의 영빈관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향연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은성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갈라, 그 화려함의 정점에는 은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 있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재기의 정점에 선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슈트만큼이나 냉철하고 오만한 기운을 발산했다. 그는 지루했다. 주위에 몰려든 정재계 인사들의 아첨과 탐욕스러운 시선들은 그에게 일상적인 배경소음에 불과했다. 강태준에게 세상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거나 혹은 이미 정복된 것 둘 중 하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것은 후제에 속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무감각하게 군중을 훑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 여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연회장의 그 누구와도 달랐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의 짙은 네이비 실크 드레스는 오히려 절제미로 시선을 압도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의 시선도 구하지 않았다. 그저 샴페인 잔을 든 채 마치 박물관의 그림을 감상하듯 무심하게 연회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 무심함이 강태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 공간에서 감히 자신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지난 6년간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공격적인 투자펀드 네메시스 캐피탈의 수수께끼 같은 대표였다. 오늘 밤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한서연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마침내 강태준이 그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차갑고 깊은 눈동자가 그의 오만한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강태준은 순간 숨을 참았다. 낯선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압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쾌한 끌림 때문이었다. 처음 뵙는 얼굴이군. 이 자리에 초대받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내가 모를 리 없는데. 강태준이 특유의 거만한 말투로 서두를 열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당황하거나 혹은 아양을 떨거나 그것이 그가 예상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세상은 넓고 강태준 회장님이 모르는 유능한 인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얼음장처럼 냉정했다.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네메시스 캐피탈의 한서연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은성그룹의 자선 활동에 관심이 있어 참석했습니다. 네메시스 캐피탈. 강태준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미국의 부실 기업들을 사냥하듯 인수합병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신흥 강자. 하지만 그 대표가 이렇게 젊은 동양 여성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를 다시 훑어보았다.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흥미롭군. 하지만 당신의 그 관심이 순수한 자선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6년 전 그날 밤의 흔적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그의 기억 속 그 여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절망적이었으며 희미한 잔상일 뿐이었다. 지금 눈앞의 한서연은 완벽하게 조각된 강철의 여신상 같았다. 이도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회장님. 단지 그 의도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한서연은 잔을 가볍게 들어 보이고는 그를 스쳐 지나가려 했다. 그 순간 강태준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목을 잡았다. 그의 소나기에 잡힌 그녀의 팔은 놀라울 정도로 가늘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허락 없이 내게서 등을 돌리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지. 그의 목소리에 경고의 기미가 서렸다. 한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그의 손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하찮은 것을 보는 듯한 무감각함이었다.
강 회장님, 지금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군요. 손을 떼시죠. 바로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고급주택. 단지 지하의 최첨단 보안 시설 안. 5명의 5살배기 아이들이 거대한 스크린 월 앞에 모여 있었다. 화면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신라 호텔 연회장의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복장은 평범한 유아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목표 타겟 알파 강태준에게 접근. 현재 거리 1.5m. 물리적 접촉 발생. 안경을 쓴 첫째 하준이 침착하게 상황을 브리핑했다. 그는 5 쌍둥이의 전략가이자 리더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둘째 서준이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였다. 서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해킹 천재였다. 서준 준비해. 엄마가 신호를 보냈다. 하준이 화면 속 한서연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을 포착하며 말했다. 강태준의 손에 잡힌 순간 한서연의 새끼손가락이 정해진 패턴으로 2번 움직였다. 그것은 1단계 실행 신호였다. 은성그룹 메인 서버 방화벽 패턴 분석 완료. 게이트 3번으로 우회 침투 시작. 지훈이 넌 현장 시뮬레이션 계속해. 엄마가 저 갑옷을 벗기면 네 차례가 올 거야. 하준이 말하자 셋째 지훈이 거울 앞에서 강태준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흉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넷째 혜웅과 5째 서은 쌍둥이 자매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시스템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재무팀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포착, 유령 프로젝트 관련 파일 발견. 연 회장에서 강태준은 결국 손을 놓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냉담함이 그의 오만함을 이겼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다. 좋아, 한서연 대표. 당신의 그 날카로운 발톱이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 기대하지. 한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연 회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강태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보안팀장의 긴급 메시지였다. 회장님, 외부 서버의 경미한 침입 시도 감지. 즉시 차단했습니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타이밍에 그는 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고작 경미한 침입 따위가 은성의 철벽 보안을 뚫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하의 커맨드 센터에서 서준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성공 1단계 완료. 네메시스. 패키지 서버 7번. 심층부에 안전하게 설치. 휴면 모두 진입. 하준은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 속에서 사라지는 강태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의 시작이야, 아빠. 한서연은 호텔을 나와 대기하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그녀는 비로소 가면처럼 쓰고 있던 냉정한 표정을 풀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불타는 듯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6년 전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고 짐승처럼 도망쳐야 했던 그날 밤. 그리고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기적처럼 얻은 5 아이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아이들이 보낸 1단계 완료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강태준,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괜찮아.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짓밟은 진실의 대가를 이제부터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돌려받게 될 테니까. 5명의 천재 아이들과 함께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은성그룹의 본사 70층 회장 집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 둔 거대한 유리 요새였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자선갈라의 소란스러움은 사라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웠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이미지가 불쾌한 잔상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도발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듯한 기묘한 무관심이었다. 강태준은 이런 종류의 모욕감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포식자였고 감히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냥감은 없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얼음과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신경을 거슬렀다. 왜 그토록 낯설지 않았을까? 그는 기억의 창고를 뒤졌다. 분명 처음 본 얼굴이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기운, 그리고 그가 팔목을 잡았을 때 느껴졌던 미세한 긴장감은 그의 무의식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리고 문득 6년 전 그날 밤의 파편적인 영상이 떠올랐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통제력을 상실했던 밤. 라이벌 기업과의 치열한 인수합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축하 파티가 열렸던 호텔 스위트룸. 과도한 축하주 머리를 깨질 듯 울리는 통증, 그리고 희미한 여자의 실루엣. 그는 다음날 아침 텅 빈 스위트룸에서 혼자 깨어났다. 몸은 납처럼 무거웠고 기억은 조각나 있었다. 당시 아버지였던 강 회장과 비서실은 즉각 상황을 통제했다. 경쟁사가 보낸 미인계였으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강태준은 수치심과 분노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커리어에 남은 유일한 오점이었다. 하지만 한서연, 그녀의 등장은 잊고 있던 그날의 불쾌한 감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비서,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히 김 비서가 들어섰다. 오늘 갈래 참석했던 네메시스 캐피탈의 한서연 대표. 그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보고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월스트리트에서 떠도는 소문 따위 말고 그녀의 과거 태어난 곳 가족돈의 출처. 6년 전, 아니 그녀가 네메시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모든 것을 파내. 이미 기본적인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만 회장님,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3년 전 혜성처럼 나타났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태준은 잔을 3개 내려놓았다. 방법은 묻지 않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알아야겠다. 그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위험하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제국이 불을 밝힌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한 보안주택.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건축가의 저택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NSA의 보안시설을 방불케 했다. 한서연이 세단의 뒷좌석에서 내리자 6중으로 이루어진 보안 시스템이 그녀의 홍채와 음성을 인식하고 문을 열었다. 그녀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냉철했던 네메시스의 대표는 온데간데 없고 5아이의 엄마인 한서연이 서 있었다. 거실에는 이미 5아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지만 그들의 행동은 제각각이었다. 보고, 하준. 한서연이 코트를 벗으며 짧게 말하자 첫째 하준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1단계 침투 성공. 네메시스 패키지는 현재 은성그룹 서버 깊숙한 곳에서 동면 중. 초기 데이터 스캔 결과 우리가 찾던 그림자 장부의 흔적을 발견했어. 하준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훌륭해. 한서연은 둘째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준은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노트북을 가리켰다. 방화벽이 생각보다 허술했어. 강태준은 자기들 보안 시스템을 너무 과신하고 있어. 놈들의 백업 서버까지 접근 경로를 확보해뒀어. 엄마, 나 저 아저씨 표정 연습했어. 셋째 지훈이 네 강태준이 갈래에서 보여준 오만한 미소를 흉내냈다.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한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넷째 혜운과 5째 서은은 이미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방금 확보한 초기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었다. 엄마, 이 자금 흐름 6년 전 패턴이랑 일치해.
장부만 바뀌었을 뿐 방식은 똑같아. 한서연은 아이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5살 배기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서연이 지난 6년간 절망 속에서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이자 그녀가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고는 지하에 있는 그녀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뒤 그녀의 지문과 망막인식으로만 열리는 거대한 티타늄 금고가 있었다. 금고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닌 하드드라이브와 암호화된 문서 파일들이 가득했다. 6년 전 그녀가 은성그룹의 말단 애널리스트였을 때 목숨을 걸고 빼돌린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은성 블랙펀드 위원점 저널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빽빽하게 나타났다. 당시 그녀는 이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우연히 발견했다. 정의감에 불탔던 그녀는 익명으로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순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즉각 발각되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이었던 윤 이사 강태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충실한 개였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 대신 협박을 가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회식 자리에서 약물이 든 술을 마셔야 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강태준이 머물던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약 기운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때 강태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 역시 술과 약 기운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날 밤은 그녀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 윤 이사의 계획은 잔인하고도 완벽했다. 그녀를 강태준을 유혹한 꽃뱀이자 산업 스파이로 몰아 업계에서 매장시키는 것. 동시에 강태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 강 회장의 통제하에 두려는 속셈이었다. 한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복수를 다짐하며 필사적으로 한국을 떠났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단련시켰다. 5년 후 그녀는 5명의 천재 아이들과 함께 네메시스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들고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빼앗긴 정의를 되찾고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성전이었다. 엄마. 하준이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무슨 생각해? 한서연은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파일을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 너희는 위험한 일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건 세상을 좀 더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일이야.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게 하는 것. 하준은 5살 아이답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강태준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 엄마를 아프게 했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훔쳤어. 그래서 우리가 혼내주는 거야. 그 순수한 분노가 한서연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편 강태준의 집무실.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중간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한서연이라는 인물의 3년 전 기록이 완벽하게 비어 있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출생 기록, 학력, 가족 관계, 그 어떤 공적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서연은 마치 3년 전에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유령이라고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웠다는 뜻이었다. 찾아내. 그녀가 땅속에서 솟아났든 하늘에서 떨어졌든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 네메시스 캐피탈의 자금 흐름도 샅샅이 뒤져.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먼저 찾아낼 것이다. 그는 불쾌해한 예감에 휩싸였다. 한서연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을 가진 여자였다. 그날 밤 이후
며칠간 서울의 금융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강태준은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함선의 함장이 되어 보이지 않는 적이 일으킨 미세한 파동을 감지하려 애썼다. 김비서의 보고는 여전히 답보 상태였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태어난 존재 같았다.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욱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 정보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강태준은 초조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한서연과 네메시스 캐피탈은 그의 레이더망 밖에서 움직이는 유일한 변수였다. 찾아내 그녀가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 심지어 숨쉬는 공기까지 전부 보고해. 그녀가 유령이라면 그 유령을 잡을 덫을 만들어. 그의 명령은 날카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 덫은 이미 다른 곳에서 작동 중이었다. 한서연의 안가지아 커맨드 센터. 2단계 실행. 코드명 첫 번째 경고. 하준이 스크린 월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5아이의 눈빛이 동시에 빛났다. 이것은 놀이가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그들이 존재하고 훈련받은 이후 그 첫 번째 실전이었다. 둘째 서준이 메인 키보드를 차지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전문가용 기계식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갈래서 설치한 네메시스 패키지 동면 해제. 은성그룹 내부 서버망 백도어 개방 확인. 보안팀의 감시 패턴 분석 완료. 지금부터 30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야. 목표는? 한서연이 통신기를 통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지상의 서재에서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전장에 내보내는 사령관이었고 그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은 강태준과 그의 아버지가 시작한 전쟁이었다. 목표 은성 뉴시티 프로젝트. 비자금 조성 관련 내부 감사 자료. 그리고 윤 이사 한서연을 함정에 빠뜨렸던 의 개인 서버에 보관된 차명 계좌 리스트. 하준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준의 손가락이 멈췄다. 찾았어. 암호화 레벨 7. 하지만 이건 장난감 수준이네. 서준은 비웃듯 중얼거리며 자신들이 개발한 양자 암호 해독 알고리즘을 실행시켰다. 수십 겹의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다. 은성그룹이 수천억을 들여 구축한 철벽 보안망은 6년 전 그들이 버린 한 여자가 길러낸 5살배기 천재 해커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데이터 추출 완료. 총 12GB. 이제 이걸 선물로 바꿔야지. 서준은 훔쳐낸 데이터를 그대로 유출하지 않았다. 그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다시 암호화한 뒤 제3국의 덤이 서버 수십 개를 거쳐 분산시켰다. 그리고는 마치 은성그룹의 경쟁사 중 하나인 태영건설의 소행인 것처럼 교묘하게 디지털 발자국을 조작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윤서은 미디어 배포 준비. 하준이 지시했다. 쌍둥이 자매가 즉시 움직였다. 그녀들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 소액주주 연합포럼, 그리고 영향력 있는 금융 블로거들의 익명 제보 메일함으로 암호화된 파일의 링크를 전송했다. 타이머가 설정되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주식시장 개장 4시간 전. 다음 날 새벽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울리는 비상벨 소리에 잠을 깼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은성 뉴시티 관련 내부 자료가 대량 유출되었습니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다. 강태준은 순간 얼어붙었다. 은성 뉴시티. 그것은 은성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동시에 강 회장 그의 아버지의 거대한 비자금 창고였다. 그가 은성그룹 본사 70층의 위기관리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였다. 주가 방어팀 개장 즉시
자사주 매입 준비해. 법무팀은 즉각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 넣어. 보안팀 도대체 어디서 뚫린 거야? 임원들의 고함이 오갔다. 강태준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조용히 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상황 보고. 홍보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새벽 5시를 기점으로 은성 뉴시티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자금 세탁 정황이 담긴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개장 전 시간 외 거래에서 이미 하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개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경미한 침입이라던 보안팀장의 보고가 떠올랐다. 갈래에서 만났던 한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분노가 아닌 차가운 살기가 그의 눈에 서렸다. 보안팀, 침입 경로는 그것이 태영건설 측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해킹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함정일 가능성이. 변명은 집어치워. 지금 당장 서버를 닫고 역추적해. 법무팀 태영건설에 즉각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언론에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음해 공작이라고 발표해. 홍보실 모든 채널을 동원해 뉴스를 막아. 하지만 때는 늦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은성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다. 은성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졌고 강태준은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바로 그때 국내 최대 경제 채널인 KBC에서 긴급 속보 토론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그 토론의 핵심 패널로 네메시스 캐피탈의 대표 한서연이 화상으로 연결되었다. 강태준은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한 대표님,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로서 이번 은성그룹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해킹 사건일까요? 한서연은 여전히 그날 밤 갈래서처럼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해킹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출된 데이터의 내용입니다. 유출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은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불투명한 자금 거래, 특혜성 토지 매입 의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볼 때 명백한 투자 위험 요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은성그룹의 심장에 박혔다. 네메시스 캐피탈은 투명성을 제1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시장, 특히 은성그룹과 같은 가족 경영 중심의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다. 거대 투자 펀드 대표의 공개적인 투자 철회 선언이었다. 그녀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주가 하락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다.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제어 여자. 그는 이를 갈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갈래서의 만남, 서버 침입,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완벽한 타이밍. 이 모든 것이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거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당장 저 여자 뒷조사팀 인원 2배로 늘려. 무슨 수를 써서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 그녀가 네메시스 캐피탈을 어떻게 세웠는지, 자금줄은 어디인지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해. 강태준이 포효했다. 그는 한서연을 단순한 짜증나는 라이벌에서 제거해야 할 적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몰랐다.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5명의 천재 아이들을 포함한 무적의 팀이라는 것을. 지하 커맨드 센터. 아이들은 스크린 속 엄마의 모습에 환호했다. 엄마, 진짜 멋있다옵니다. 혜운과 서은이 손뼉을 쳤다. 하주는 냉정하게 상황판을 업데이트했다. 2단계 성공, 은성그룹, 시가총액 3조 2천억 원 증발. 목표치 달성. 강태준의 시선이 엄마에게 완전히 고정되었어. 이제 3단계 트로이의 목마를 준비할 시간이야. 한서연은 지상의 서재에서 화면 속 강태준의 분노하는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주가 폭락 사태의 여지는 강했다. 은성그룹의 신용 등급은 하향 조정 위기에 몰렸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지만 쏟아지는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언론은 총수 리스크를 연일 대서특필했고 아버지 강 회장은 뒤에서 그를 압박했다. 이대로 가다간 네가 이룬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룬 것까지 모조리 잿더미가 될 게다. 강태준은 분노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듯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은성을 저격했고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그는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방역시장의 의심을 단번에 잠재울 강력한 한방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건재함을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바로 그때 마치 그의 절박함을 읽기라도 한 듯 한 가지 제안이 그의 책상 위에 올랐다. 미국의 유력 투자 은행 UBS를 통해서였다. 바이론테크 위론텍 AI 기반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한 신생 바이오 기업입니다. 전략기획실장의 보고는 조심스러웠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설립 2년 차지만 그들이 보유한 크리스퍼 AI 기술은 현존하는 어떤 기술보다 진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제약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빛났다. 바이오, 그것은 은성이 오랫동안 노려왔던 차세대 먹거리였다. 그런 유망한 기업이 왜 우리에게 현재 네메시스 캐피탈을 포함한 여러 사모펀드가 인수를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론테크 측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함께 나아갈 전략적 파트너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성그룹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한서연, 그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다. 강태준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 한서연이 노리는 먹잇감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 그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었다. 또한 바이론테크 인수는 은성 뉴시티 스캔들로 얼룩진 구시대적 건설사 이미지를 단번에 첨단 미래 기업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장 M&A 팀 소집해. 자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일주일 안에 끝낸다. 그의 명령에 법무팀과 재무팀이 즉각 반발했다. 회장님, 너무 빠릅니다. 설립 2년차 기업의 수조 원대의 밸류에이션은 거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의 실사, 듀 딜리전스 기간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현금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인수는 닥쳐. 강태준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나? 당신들이 실사 운운하며 서류나 뒤적거리는 동안 한서연이 저걸 채갈 거다. 위기일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거야. 이건 내 결정이다. 이에 있는 놈은 당장 짐 싸서 나가. 그의 오만한 독단에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몰랐다. 강태준의 그 오만함과 조급증이야말로 한서연이 설계한 함정의 핵심 작동 원리라는 것을. 한서연의 안가지아 커맨드 센터. 스크린에는 바이론테크 M&A 협상 테이블에 실시간 정보가 뜨고 있었다.
바이론 테크는 물론 한서연이 수년간 공들여 만든 유령 회사였다. 그럴싸한 논문과 특허, 그리고 화려한 경력의 CEO 물론 한서연의 사람로 포장된 완벽하게 설계된 트로이의 목마였다. 예상대로야. 강태준은 미끼를 물었어. 그것도 아주 탐욕스럽게. 한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상황을 분석했다. 그의 오만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어. 은성그룹 법무팀이 실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바이론테크 측에서 네메시스 캐피탈과의 비밀 유지 조항을 핑계로 핵심 기술 자료 접근을 차단했어. 그런데도 강태준은 인수를 강행하고 있어. 조하, 이제 3단계 물리적 침투를 준비해야지. 한서연의 눈이 셋째 지훈과 첫째 하준을 향했다. 내일 M&A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 및 실사단 미팅이 은성타워 70층에서 열린다. 바이론테크의 해외 자문 로펌 자격으로 우리 요원 2명이 참석할 거야. 너희는 그들의 아이들로 위장해 동행한다. 셋째, 지훈의 눈이 장난기로 빛났다. 내가 뭘 하면 돼. 지훈은 5 쌍둥이 중 가장 대담하고 연기력이 뛰어났다. 너는 주의 분산 담당이야. 하준이가 임무를 완수할 시간을 벌어줘야 해. 하준이, 너는 전략회의실과 강태준의 집무실로 연결되는 메인 통신 단자함에 눈과 귀를 심어야 해. 하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최첨단 도청 장치와 네트워크 스니퍼가 들려 있었다. 다음 날 은성그룹 본사 로비는 M&A 성사를 앞둔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분주했다. 강태준은 이 계약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리더십을 재증명할 것이라 확신했다. 바이론테크의 CEO와 해외 자문단이 로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 틈에는 값비싼 아동복을 입은 2명의 작은 아이, 하준과 지훈이 있었다. 보안팀장은 아이들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해외 자문단의 일원 한서연의 요원 이 능숙한 영어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얌전히 있을 겁니다. 강태준의 비서실장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사소한 문제로 손님들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위층 VIP 라운지에 잠시 머무르게 하시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삼엄한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다. 70층 회장실 라인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 모든 것이 하준의 시뮬레이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른들이 M&A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지훈이 움직였다. 아야. 지훈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냐? 비서실장이 당황했다. 지훈은 울면서 손가락으로 근처의 대형 화분을 가리켰다. 벌에 쏘였어요. 아파요. 물론 벌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모든 어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세상에, 어서 구급상자 가져와요. 괜찮니 꼬마야? 어른들이 지훈 주위로 몰려들었다. 모든 시선이 우는 지훈에게 쏠린 그 30초. 하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복도 구석의 통신 배전반 패널 앞에 섰다. 아이의 호기심 어린 장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작은 손은 전문가의 속도로 패널을 열고 복잡한 케이블 다발 속에서 정확히 70층 회의실과 회장 집무실로 연결되는 광 케이블 라인을 찾아냈다. 그는 준비해온 하드웨어 스니퍼를 광 케이블에 연결했다. 데이터가 복제되어 실시간으로 외부 서버로 전송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초소형 무선 마이크를 배전반 안쪽 깊숙이 부착했다. 배터리는 태양광 패널 복도 창문에서 들어오는 빌로자가 충전되는 방식이었다. 이제 강태준의 모든 말과 데이터는 한서연의 손바닥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괜찮아. 벌은 도망갔어. 지훈을 연기하던 아빠 요원이 아이를 안아들었다. 지훈은 눈물을 쓱 닦으며 하준을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임무 완수. 아무도 5살 배기 아이 2명이 방금 전 대한민국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은성타워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M&A 계약이 체결되는 대회의실. 강태준은 바이론테크의 CEO와 악수를 나누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의기양양했다. 오늘 이 계약은 은성그룹이 과거의 논란을 딛고 첨단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한서연이 이 뉴스를 보고 얼마나 분노할지 상상하며 통쾌함을 느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하준이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하 커맨드 센터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모니터 속 강태준의 오만한 미소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하준과 지훈이 보낸 임무 완료 신호를 확인했다. 잘했어 아들들, 트로이의 목마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강태준 스스로 그 목마의 배를 가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바이론테크 인수의 축배는 너무 일찍 터졌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은성그룹의 R&D 센터에서는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수조 원을 들여 인수한 크리스퍼 AI 기술은 은성의 기존 시스템과 끔찍한 불협화음을 냈다. 그것은 완벽하게 포장된 블랙박스였고 은성의 엔지니어들은 그 핵심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에는 연일 고성이 오갔다. 무능한 놈들 수조 원짜리 장난감을 사줬더니 작동법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는 최고급 크리스털 재떨이를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했다. 바이론테크 인수로 반등했던 주가는 기술 통합 실패 루머가 새어나가자 다시 지지부진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실수가 아니었다. 며칠 전 터진 은성 뉴시티 비리 유출과 이번 M&A 실패는 교묘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은성그룹의 현금 유동성에 치명타를 입혔고 강태준의 리더십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서연. 그는 어둠 속에서 그 이름을 읊조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사냥꾼처럼 정확히 그의 약점만을 노려 공격해왔다. 그의 오만함 조급증, 그리고 과거의 스캔들까지. 강태준은 김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 아직도 그 여자가 유령이라는 뻔한 보고를 할 건가? 김비서는 땀이 밴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이것이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서연의 과거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6년 전까지의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소거되었습니다. 출생 학력 병원 기록,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김비서는 말을 이었다. 마치 누군가 국가 단위의 정보력을 동원해 그녀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3년 전 네메시스 캐피탈을 설립할 때 사용한 스위스 은행의 초기 자본금 기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 역시 뭐지?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신탁펀드였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구겨 던졌다. 6년 전, 그 숫자가 또다시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가 기억을 잃었던 그날 밤, 그리고 한서연의 기록이 사라진 시점.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 그는 애써 그 불길한 상상을 떨쳐냈다. 그는 답답한 집무실을 벗어나 차를 몰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정체 모를 적의 거미줄에 단단히 얽매인 기분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 라 시그니처로 향했다. 그곳은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가 유일하게 긴장을 푸는 장소였다. 무거운 참나무 문을 열고 레스토랑의 메인 홀로 들어서는 순간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그가 그토록 쫓고 있던 여자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갈래에서 보았던 전투적인 드레스나 방송에서 보았던 냉철한 슈트 차림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5살 혹은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강태준의 첫 반응은 짜증이었다. 도대체 저 여자는 왜 내 동선 어디에나 나타나는 거지? 그는 발길을 돌려 자신의 프라이빗 룸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는 아동용 메뉴판 대신 어른용 태블릿 PC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강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의 시선이 메인홀에 서 있는 강태준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강태준은 숨을 멎는 듯 했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기묘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저 아이오의 눈.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걸린 어린 시절 사진을 떠올렸다.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오만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던 5살의 강태준. 아이의 얼굴은 한서연을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 흘어보는 듯한 그 차갑고 분석적인 눈빛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제에 가까웠다. 강태준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불가능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조각난 퍼즐들이 강제로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다. 6년 전의 그날 밤. 사라진 그녀의 과거. 6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던 한서연의 눈빛. 한서연 역시 강태준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레스토랑 홀을 가로질러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서연의 눈에는 당황이나 놀람의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고 조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강태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그래, 이제야 알아챘나 보군, 강태준. 아이하준 역시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강태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아이의 눈빛은 순진한 어린아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표물을 분석하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를 찔렀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만약 그 상상이 사실이라면 저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렇다면 한서연이 자신에게 이러는 이유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김비서. 그는 차 안에서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당장 6년 전 그날 밤 그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던 모든 걸 다시 파내. 그날 밤 사라졌다는 여자. 그 여자의 모든 것을 그는 스티어링 휠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보다 그 함정의 본질이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진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그리고 그 씨앗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친 아이의 얼굴, 그 자신을 복제한 듯한 섬뜩한 형상은 그의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6년 전의 기록을 다시 파헤치라 명령했지만
동시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했다. 바이론테크는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성그룹의 심장에 심어진 시한폭탄이었다. 기술 호환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건 명백한 사보타주입니다. R&D 센터장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다. 크리스퍼 AI 기술을 은성의 메인 서버와 연동시키려던 강태준의 조급한 시도는 끔찍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이론테크의 코드는 애초에 호환될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논리 폭탄 즉 트로이의 목마 그 자체였다. 지하 커맨드 센터 둘째 서준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3단계 목마 기동. 그의 선언과 동시에 은성그룹의 심장부인 통합데이터센터가 비명을 질렀다. 바이론테크의 코드가 활성화되자 그것은 바이러스처럼 은성의 재무 데이터베이스와 백업 서버를 향해 돌진했다.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니었다. 1단계 때 심어두었던 네메시스 패키지가 동시에 깨어났다. 은성의 보안팀이 시스템 복구를 시도하자 네메시스가 내부에서 그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밖에서는 바이론테크 코드가 데이터를 파괴하고 안에서는 네메시스 코드가 복구를 막았다. 완벽한 양동 작전이었다. 회장님, 재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백업 서버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우리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강태준의 상황실은 아비규환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디지털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거의 동시에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긴급 뉴스가 타전되었다. 바이론테크 돌연 파산 신청. 강태준이 인수에 쏟아부은 수조 원은 공중분해되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강태준이 조급함 속에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던 M&A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성그룹은 바이론테크의 모든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바이론테크가 숨기고 있던 부채는 M&A 비용을 아득히 초과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것들 역시 한서연이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설계해놓은 유령 채권들이었다. 은성그룹은 순식간에 회생 불가능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주가는 단순한 하락이 아닌 거래 정지 수준의 수직 낙하를 기록했다. 이건 사기야. 당장 법무팀 소집해 미국 법원에 소송 걸어. 강태준이 포효했다. 하지만 법무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계약서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입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앙은 겹쳐서 왔다. 은성그룹의 시스템 마비와 천문학적인 부채 발생. 이 두 가지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개입을 불렀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로비로 진입 중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금감원 조사관들이 70층 회장실 라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준 회장님 분식 회계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의 서류들이, 자신의 컴퓨터가 낯선 이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항변하려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의 모든 결백을 증명할 재무 데이터는 서준의 손에 의해 이미 복구 불가능한 디지털 먼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언론이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해운과 서운 쌍둥이 자매가 완벽하게 정리한 증거 자료들이 익명으로 모든 언론사에 배포되었다. 은성 UCT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자금이 바이론테크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려 했다는 정황. 기사 제목은 잔인했다. 단독 강태준 회장 UCT 비자금 세탁 위에 수조 원대 깡통 M&A
감행, 은성그룹 파산 위기.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다. 강태준은 유능한 젊은 총수에서 아버지의 비자금을 세탁하려다 그룹 전체를 말아먹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돈은 묶였고 데이터는 사라졌으며 규제당국은 그의 사무실을 뒤지고 있었고 언론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조차 그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손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라. 은성만은 살려야 한다. 고 소리칠 뿐이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조사관들의 눈을 피해 겨우 가져온 것이었다. 회장님, 6년 전 자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뿐입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눈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6년 전 그날 밤의 호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질은 끔찍하게 흐릿했다. 하지만 보였다. 한 여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가 한 남자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엘리베이터에 태워지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윤 이사, 아버지의 충실한 계이자, 당시 은성 UCT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그리고 한서연의 상관이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 비록 공포와 약기운에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윤곽은 분명 한서연이었다. 지금의 냉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연약하고 절망에 빠진 6년 전의 한서연이었다.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천둥이 쳤다.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다. 그날 밤 그는 미인계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범이었다. 아니, 그 역시 한서연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음모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다. 아버지와 윤 이사가 은성 UCT 비자금의 비밀을 알아챈 한서연을 제거하고 동시에 아들인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 꾸민 짓이었다. 한서연은 경쟁사가 보낸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피해자였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힌.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그 아이. 그 아이는 그날 밤 그 폭력과 음모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었다. 이제야 그는 한서연의 복수를 이해했다. 그녀는 강태준 개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아버지 강 회장과 윤 이사로 대표되는 그 악의 근원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악의 제국을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이유로 그 첫 번째 제물이 된 것이었다. 그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금감원 조사관들 파산 통지서, 그리고 태블릿 속 흐릿한 6년 전의 진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의 이름 아래 그는 완벽하게 체크메이트 당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다.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금감원 조사관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유령들 같았고 모든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이명처럼 뭉개졌다. 그의 시선은 오직 김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의 화면, 그 6년 전의 흐릿한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윤 이사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가던 한서연의 모습. 그것은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리는 망치였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의 손에 들린 도구였을 뿐이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 강 회장의 추악한 야망을 위한 제물이었다. 그 깨달음은 분노를 넘어선 공허한 절망을 가져왔다. 바이론테크 외 파산 은성그룹의 몰락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문이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쳤던 그 아이, 자신을 닮았던 그 아이, 그리고 영상 속 절망에 빠졌던 한서연, 김 비서.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조사관들이 그를 주시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개인 보안팀 블랙옵스 팀을 당장 가동해. 김 비서의 눈이 커졌다. 블랙옵스는 은성그룹의 공식 조직이 아닌 강태준이 막대한 사재를 들여 운영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회장님, 지금 상황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닥치고 실행해.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목표는 한서연. 그녀의 거처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가 숨기고 있는 약점을 알아내. 지금 당장. 그는 약점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그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서울에 보이지 않는 정보망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블랙옵스 팀은 국가정보원 수준의 장비와 인력을 갖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한서연이 지난 며칠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을 쫓는 것은 유령을 잡는 것과 같았다. 타겟, 모든 CCTV 동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용 차량은 대포차이며 이미 폐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기록 통신기록, 전부 암호화된 더미 서버를 경유합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한서연은 강태준이 자신을 쫓을 것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모든 흔적을 지워왔다. 강태준은 초조하게 집무실을 서성였다. 조사관들의 감시가 숨막혔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방법을 바꿔 그녀를 찾지 마. 그녀가 만든 바이론테크의 잔해를 추적해. 그 유령 회사의 임원들, 자문 변호사들, 그 M&A 계약에 관여했던 모든 놈들을 털어. 그들 중 분명히 한서연과 연결된 고리가 있을 거다. 그의 전략은 유효했다. 몇 시간 후 블랙옵스 팀이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M&A 당시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그 해외 자문 변호사. 그의 위장 신분은 완벽했지만 블랙옵스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가 사용한 단 하나의 위성 전화가 포착되었다. 그 신호가 가리키는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 단지였다. 찾았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북한 강변의 독립가옥. 하지만 외곽 보안이 상상 이상입니다. 열감지, 센서 동작 감지기, 고압 전류가 흐르는 펜스까지. 민간 시설이 아니라 군사 요새 수준입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빼앗아 들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모던한 저택. 그곳이 한서연의 성체이자 모든 복수의 심장부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조사관들의 감시를 뚫고 비상 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지하 주차장에서 개인 소유의 스포츠카 시동을 걸었다. 맹렬한 엔진음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이성이 마비된 질주였다. 그는 오직 진실을 대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평을 향해 달렸다. 1시간 후 그는 문제의 저택 앞에 섰다. 블랙옵스 팀의 경고는 사실이었다. 어둠 속에서 저택은 불길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살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팀장에게 무전으로 연락했다. 보안 시스템 10분 안에 무력화시켜.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내부에서 대응할 경우 내 명령이다. 10분 후 내가 진입한다. 그는 무전을 끊었다. 블랙옵스 팀이 원격으로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전자기 펄스 EMP 발생 장치와 해킹 프로그램이 동시에 동원되었다. 저택 외곽의 센서들이 하나둘씩 교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강태준은 담을 넘었다. 육중한 현관문은 이미 블랙옵스가 특수장비로 잠금장치를 해제해둔 상태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집 안에 누군가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목소리는 위층이 아닌 지하에서 들려왔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숨겨진 계단을 발견했다. 지문 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지만 이미 그의 팀에 의해 무력화되어 있었다. 그는 무거운 강철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평범한 저택의 지하실이 아니었다. 거대한 스크린월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대의 슈퍼컴퓨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자신이 빠져나온 은성그룹 본사의 CCTV 영상주가 폭락 그래프, 그리고 은성 게이트라는 제목의 뉴스 속보들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를 등진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5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그 아이, M&A 계약 때 보았던 그 아이, 그리고 처음 보는 3명의 아이들까지. 3단계 목표 달성, 은성그룹 자산 동결 확인. 강태준의 개인 자산 역시 금감원 조사로 인해 묶였습니다. 하준이 침착하게 보고했다. 언론 반응 페이지 3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론은 강태준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하은과 서은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다. 그때 아이들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서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엄마, 타겟 알파가 보안구역을 침범했어. 둘째 서준이 무감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작업이 방해받았다는 듯한 짜증 섞인 표정이었다. 5명의 아이들이 모두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5개의 얼굴, 5쌍의 눈동자. 모두 달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였다. 그리고 그 모든 눈동자 속에 강태준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전신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이것은 우연이나 닮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게 다 무슨... 강태준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한서연이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눈동자는 승리자의 냉정한 조소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무너진 얼굴을 천천히 감상했다. 그리고는 가장 잔인하고도 명료한 진실을 그의 심장에 내리꽂았다. 이제야 제대로 보이나 복은 강태준. 그녀의 목소리가 커맨드 센터를 낮게 울렸다. 당신이 6년 전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짓밟아버린 내 인생.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이야.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다. 인사해, 얘들아. 너희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다. 우리가 지난 5년간 복수를 준비해온 바로 그 목표. 아이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그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대신 훈련받은 군인처럼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진실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끔찍했다. 당신의 아이들이라고. 강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진 유리처럼 위태롭게 울렸다. 그는 이 무균실 같은 커맨드 센터의 공기 속에서 그 단어들이 형태를 갖추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5쌍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를 향해 있었다. 경멸도 호기심도 아닌 마치 자신들의 실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학자의 눈빛이었다. 그의 첫 반응은 본능적인 분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믿고 싶었다. 거짓말, 네가 감히 나를 속이기 위해 아이들까지 이용해. 이게 네 복수극의 일부인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런 끔찍한 연극을 꾸민 거야. 그는 한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아이들 중 첫째인 하준이 그와 엄마 사이에 끼어들며 앞을 가로막았다. 접근 금지 타겟 알파. 엄마에게서 3m 이상 떨어져.
하준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냉정했다. 강태준은 자신을 타겟 알파라고 부르는 자신의 얼굴을 한 5살배기 아이를 내려다보며 실소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몽의 한가운데였다. 한소연은 그런 강태준을 비웃었다. 연극 강태준, 넌 아직도 네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나 보군. 넌 6년 전에도 그랬어. 네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넌 그때도 지금도 그저 네 아버지의 더러운 체스판 위에 놓인 가장 오만한 폰일 뿐이야. 그녀는 하준의 어깨를 감싸며 다시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서준, 그날 밤의 진실을 보여줘. 이 어리석은 아버지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저질러진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하니까. 둘째 서준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메인 스크린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고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태준이 이미 본 6년 전 호텔 엘리베이터의 흐릿한 영상이었다. 윤 이사에게 끌려가는 약에 취한 한서연. 이건 네가 함정에 빠졌다는 증거일 뿐이야. 내가 아니라 윤 이사가, 아버지가... 그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한서연이 영상을 멈췄다. 여기까지가 네가 김 비서를 통해 본 진실이겠지. 그녀가 다시 신호를 보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에 파형이 나타났다. 은성 뉴시티 슬러시 펀드 미팅 워셔곤전 mp3. 이건 내가 그 호텔로 끌려가기 일주일 전 윤 이사의 사무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야.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은성 뉴시티 프로젝트의 진짜 얼굴이지. 음성 재생. 윤 이사님, 이번 비자금 규모는 너무 위험합니다. 강 회장님께서도. 낯선 목소리. 닥쳐, 회장님의 뜻이다. 그리고 한서연. 그 애널리스트 년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눈치가 빨라. 윤 이사의 목소리. 그럼 처리해야 합니까? 낯선 목소리. 아니, 그냥 처리하면 꼬리가 잡혀. 마침 강태준 그놈이 이번 M&A 건으로 들떠 있으니 둘을 한 번에 묶어버릴 거다. 강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운명은 이미 아버지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이건 그날 밤의 하이라이트지. 네가 축하 파티에서 마셨던 그 특별한 샴페인. 화면에는 성분 분석표가 떴다. GHB 속칭 물뽕, 그리고 강력한 환각제 성분. 네오. 너도 약에 취해 있었어, 강태준. 네가 마신 술에 네 아버지가 직접 약을 탔으니까. 넌 네 발로 그 스위트룸에 들어갔지만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넌 그저 윤 이사가 준비해둔 무대 위로 올라간 것뿐이야. 한서연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밤 그는 분명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유난히 빨리 그리고 깊게 취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현실 감각이 흐릿했다. 그리고 방 안에 여자가 있었다. 그는 그 여자가 경쟁사가 보낸 스파이라고, 자신의 의지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수년간 자책하고 분노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역시 피해자였다. 아버지의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왜 아버지가 내게까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소연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냐고? 넌 너무 강했으니까. 너무 오만했고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려 했으니까. 강 회장은 네가 은성 뉴시티의 검은 돈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래서 내게 약점을 만들어준 거야.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아버지 앞에서 기가 죽었다.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는 수치심. 그리고 그 스캔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옥죄었다. 그는
아버지의 충실한 개가 되는 길을 택했고 그 대가로 은성을 물려받았다. 난 몰랐어. 강태준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처절한 고백이었다. 난 정말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린 스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널 증오했고 잊으려 했어. 내가 뭘 생각하든 상관없었어. 한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은 넌 네 아버지의 꼭두각시였고 난 그 연극의 희생양이었다는 거야. 난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어. 내 직장, 내 명예, 내 인생. 그리고 네 아버지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사람을 보냈지. 날 처리하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팔목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드러냈다. 한국을 떠나는 밀항선에서 난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낳았지. 5명. 네가 그리고 네 아버지가 지워버리려 했던 생명들이야. 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네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난 6년간 지옥 속에서 나 자신을 재창조했어. 강태준은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하준, 서준, 지훈, 하은, 서은. 5명의 아이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서연이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의 핏줄이었다. 그의 분노는 서서히 방향을 잃고 더 거대하고 근원적인 존재를 향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강 회장, 자신의 인생을 멋대로 주무르고 한 여자의 삶을 짓밟고 심지어 자신의 손주들까지 죽이려 했던 그 남자. 그가 지금껏 지키려 했던 모든 것, 은성그룹이라는 제국이 한순간에 혐오스러운 오물 덩어리로 보였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은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였나? 아니, 한서연이 그의 말을 정정했다. 이건 파괴가 아니야. 이건 정의의 실현이야. 난 내게 복수하려던 게 아니야, 강태준. 난 우리 두 사람을 포함해 네 아버지가 짓밟아온 모든 것들을 위한 공의를 집행하고 있을 뿐이야. 넌 단지 그 부패한 제국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그 첫 번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 그녀의 말은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심판의 선고였다. 강태준은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지하실에서 자신의 피를 나눈 5명의 천재 아이들과 자신이 파괴했다고 믿었던 한 명의 여신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속아온 남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이 부패한 제국의 자네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잔인한 진실 위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것인가. 은성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은 그야말로 시체 안치소를 방불케 했다. 긴급 주주총회라는 이름으로 소집된 이 자리는 이미 침몰이 확정된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공기 중에는 파산의 냄새와 배신감, 그리고 억눌린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다. 기자들은 철저히 통제되었지만 소액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채권단의 날카로운 시선이 단상을 향해 꽂혀 있었다. 단상의 중앙 회장 명패는 비어 있었다. 강태준은 피고인처럼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거세된 밀라 빈형 같았다. 그리고 회의실의 가장 뒷줄 최대 채권자 자격으로 참석한 네메시스 캐피탈의 대표 한서연이 얼음 조각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심판의 증인이자 집행자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만호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준의 아버지이자 은성그룹의 상황. 그는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오만하고 당당했다. 그는 아들 강태준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망설임 없이 단상 중앙의 회장석을 차지했다. 다들 모이셨군.
시끄러운 일들로 심려를 끼쳐 유감입니다. 강만호는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은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다. 지하 커맨드 센터. 하준이 마침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4단계 심판의 날 실행. 5아이의 손가락이 동시에 키보드를 눌렀다. 은성그룹 이사진 주요 주주 금감원 특별조사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의 모든 보안 이메일함으로 지난 6년간 한서연과 아이들이 수집하고 정리한 은성 블랙펀드의 완전한 증거 패키지가 전송되었다. 회의실 안정적을 깨고 수십 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게 뭡니까? 한 이사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고 경악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화면에는 강만호 회장의 육성이 담긴 6년 전 녹음 파일 윤 이사를 통해 집행된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완벽한 흐름도가 떠올랐다. 강만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웬 소란이지. 당장 전자기기는 집어.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한 주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이 은성 UCT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고 바이론테크라는 유령 회사로 빼돌리려 한 겁니까? 이건 횡령을 넘어선 사기입니다. 강만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 위기를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유일한 탈출구, 바로 아들 강태준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그는 단상에서 강태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놈입니다. 저 모든 것은 내 아들 강태준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입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강만호는 연기자처럼 절규했다. 내가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사이 저 오만한 놈이 네메시스 캐피탈이라는 저 사악한 투기 자본과 결탁한 것입니다. 바이론테크 M&A도 이 모든 자료 유출도 전부 저놈이 이 아비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벌인 폐륜적인 쿠데타란 말입니다. 완벽한 책임 전가였다. 모든 정황이 강태준에게 불리했다. 바이론테크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은 강태준이었고 한서연과 대립각을 세운 것도 강태준이었다. 이사진과 주주들은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들은 강만호의 거짓말을 기꺼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 대표 해명하십시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수십 쌍의 눈동자를 마주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 강만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복종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강만호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여러분께서 방금 이메일로 받으신 자료는 모두 사실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한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가늘어졌다. 강만호가 당황했다. 이놈이 미쳤나? 네가 모든 걸 인정하겠다는 거냐? 강태준은 아버지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 자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여기 그 자료에 원본이자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USB를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그것은 6년 전 한서연이 윤 이사에게 끌려가던 바로 그 호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었다. 하지만 어제 강태준이 본 흐릿한 영상이 아니었다. 블랙옵스 팀이 원본을 복원한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이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제 아버지는 은성 UCT 비자금의 비밀을 알아챈 당시 애널리스트 한서연 씨를 제거하기 위해 윤 이사를 시켜 그녀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당시 제게도 약을 탄 술을 먹여 의도적으로 스캔들을 조작했습니다. 뭐라고 강만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날조야. 저놈이 미쳐서 하는 헛소리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강태준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강만호와 윤 이사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강태준이 그날 밤 이후 아버지를 의심하며 비밀리에 수집해온 그만의 보험이었다. 음성 재생. 윤 이사, 그 계집 한서연 이 임신을 했다더군. 싹을 잘라야지. 태준이 놈의 약점이 될 순 없어. 조용히 처리해. 미랑선이든 뭐든 바다에 빠뜨려. 그 잔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회의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강태준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아이들, 당신의 손주들을 낳았습니다.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 아이들입니다. 그는 다시 좌중을 향해 말했다. 네메시스 캐피탈의 복수는, 한서연 씨의 복수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은성그룹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괴물을, 제 아버지를 심판하려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저는 지난 6년간 이 괴물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의 범죄를 묵인했고 그가 준 왕좌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공범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강태준, 강만호가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비를 배신해 저 계집과 짜고 이 모든 것을 꾸민 개냐이, 은혜도 모르는 놈. 그의 분노는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통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히스테리였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주주들이나 임원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메일 증거와 강태준의 자백 생중계를 모두 확인한 터였다. 강만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강만호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 날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강태준. 이 배신자. 내가 널. 그의 발악은 수사관들의 손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제국,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는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심판받았다. 강만호가 끌려나갔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은 텅 빈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 제국 명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회의실 뒷줄에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한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지 않았다. 그저 이 길고 지독했던 전쟁이 끝났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강만호 회장이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주주총 회장은 그 자체로 은성그룹의 몰락을 상징하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강태준의 폭로와 자백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강타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추악한 민낯 살인교사, 그리고 그에 맞선 한 여성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복수극. 언론은 이 모든 것을 네메시스 게이트라 명명했다. 은성그룹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룹은 즉각적인 지급불능 사태에 빠졌다. 강태준 역시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에 의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6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거짓된 왕관의 무게에서 벗어난 듯 오히려 담담하게 수사관들의 차에 올랐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네메시스 캐피탈의 한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이제 은성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유일한 키를 쥔 존재가 되었다. 시장은 네메시스가 승자의 권리론 은성의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인수하며 시체를 뜯어 먹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월스트리트의 방식, 벌처 펀드의 생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서연의 다음 행보는 모든 이의 예상을 다시 한번 뒤엎었다. 그녀는 은성의 파산을 방치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에 즉각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그리고 네메시스 캐피탈은 최대 채권자로서 그룹의 구조조정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선언했다. 파괴가 아닌 재건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이라는 이름의 부패로 얼룩진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다. 그녀의 복수는 강만호라는 괴물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괴물을 키워낸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고 정화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정의였다. 한편 강태준은 검찰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사임시켰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아니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비자금 조성을 묵인했던 사실, 바이론테크, 인수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던 배임 행위, 그리고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과 그 이후 아버지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의 자백은 한서연이 제시한 증거들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아버지 강만호의 마지막 발악조차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제국의 상속자로서 누렸던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한서연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가평의 지하 커맨드 센터. 거대한 스크린 월에는 강만호가 구치소로 이송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하준, 서준, 지훈, 하은, 서은. 5 아이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이뤄낸 이 거대한 심판의 결과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5년간의 임무가 끝난 순간이었다. 엄마. 하준이 뒤에 서 있던 한서연을 불렀다. 이제 끝난 거야. 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가가 메인 컴퓨터의 전원을 내렸다.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서버가 멈추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암전되었다. 지난 5년간 아이들의 세계 그 자체였던 전쟁 상황실이 평범한 지하실의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그 정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훈련되고 존재했던 시간들이 끝났다. 긴장이 풀리자 그들 자신도 몰랐던 피로감과 함께 낯선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들은 천재였지만 동시에 5살배기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네메시스 게이트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정리되고 있었다. 강만호 회장은 횡령 배임 살인 교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윤 이사를 비롯한 부패한 임원들 역시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았다. 강태준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모든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그리고 그 자신 역시 강만호 회장의 오랜 가스라이팅과 통제하에 있었던 피해자라는 점이 일부 참작되었다. 그는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은성그룹의 모든 직함과 재산을 박탈당했다. 그는 빈손으로 사회에 다시 던져졌다. 은성그룹은 한서연, 즉 네메시스 캐피탈의 주도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부실 계열사들은 정리되었고 비자금의 통로였던 모든 페이퍼 컴퍼니는 청산되었다. 한서연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은성은 더 이상 한 가문의 왕국이 아닌 주주들의 회사로 다시 태어났다.
한서연은 자신의 임무가 끝나자 재건된 은성의 지분을 모두 시장에 매각하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서울숲의 한적한 벤치. 값비싼 맞춤 슈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셔츠를 입은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몇 달 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그를 짓누르던 오만함과 분노는 사라지고 낯선 공허함과 어색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앞 잔디밭에서 5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놀이는 평범하지 않았다. 하준과 서준은 휴대용 체스판을 놓고 격렬하게 속기 체스를 두고 있었고, 지훈은 공원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표정을 똑같이 흉내내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혜은과 서은은 잔디밭의 식물 군집을 분석하며 태블릿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 중이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랐다. 그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은 물론 평범한 대화를 시작하는 법조차 배우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주스 5개를 꺼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다. 저기 목마르지 않아 주스 마실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하준이 체스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의 일일 권장 당 섭취량은 이미 오전 간식으로 충족되었습니다. 비계획적인 당분 주입은 신체 밸런스에 강태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멋쩍게 주스를 다시 집어넣으려 했다. 그때 쌍둥이 중 서은이가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잔디밭에서 막 꺾은 작은 민들레꽃 한 송이를 그의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주스. 하지만 이건 비타민 D 합성에 더 효율적이에요. 강태준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그 작고 하찮은 민들레꽃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받아본 것 중 가장 순수하고 가장 무거운 선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집어들었다. 공원 저편 나무 그늘 아래. 선글라스를 낀 한서연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복수는 끊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강만호는 감옥에 갔고 은성은 정화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승리감 대신 길고 복잡한 여정이 남긴 깊은 상흔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준이 문득 고개를 들어 그녀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를 느낀 것일까? 한서연은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공원을 빠져나갔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잔인한 진실 위에서 각자의 삶을 다시 살아내야 하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재건의 시간뿐이었다.